정관용의 시사본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광복 80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관계로 1시간 늦게 인사드립니다. 광복 80주년 앞두고 도심 곳곳에 태극기가 걸리고 있는데요.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남상락 자수 태극기가, 또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는 안중근 혈서 태극기가 걸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태극기들 우리가 아는 태극기와는 사뭇 달라서 의아해집니다. 남상락 자수 태극기는 사괴가 뒤바뀌어져 그려져 있고요. 안중근 혈서 태극기에는 건곤감리 대신에 대한민국이 적혀져 있기 때문이죠. 이렇듯 일제강점기 시대 태극기들이 제각각이었지만 그 속에는 당시 상황에 대한 긴박감과 독립을 염원했던 절실함이 담겨 있습니다. 80년 전 광복을 염원했던 선조들의 마음과 노력을 되새기는 그런 한 주가 되었으면 합니다. 8월 9일 토요일 정관용의 시사본부 지금 시작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권혁중의 일타경제입니다. 경제평론가 권혁중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현지 시간 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10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진짜예요? 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오늘 이슈가 중요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반도체주에 투자하신 분들한테 매우 중요한 이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1,410만 명 정도가 됐는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만 투자하신 분들, 이 소액주주가 516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투자자의 36%를 이제 한 종목, 이제 반도체주에 이제는 투자하고 계시다 보니까 오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이 반도체가 가지는 우리나라의 중요도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나라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 분들,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이슈이기도 한데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반도체와 칩에 높은 관세를, 그러니까 10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칵 뒤집힌 거죠. 우리나라도 미국에 수출하고 있죠. 또한 미국 내에서도 발칵 뒤집히는 게 반도체에 대한 관세가 100% 되면 자국 내 가전제품도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나 또한 자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도 이 이슈가 크게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수출 얼마나 해요, 미국에?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중에 반도체 수출인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대미 수출액이 106억 8천만 달러였는데요. 한 14조 원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순위로 본다 그러면 자동차 다음입니다. 그래서 대미 수출 2위의 효자 품목이 바로 반도체고요. 이번에 최근에 경상수지 흑자가 나왔는데 이게 26개월 흑자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이 바로 반도체 수출이었습니다. 네. 이 반도체 수출 때문에 뭐 상품 수지도 계속적으로 흑자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이제는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의 속뜻은 뭘까? 왜 자꾸 이렇게 관세 그것도 반도체에 대해 얘기할까라고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거를 경제용어로 리쇼링이라는 걸 보통 얘기하는데 예. 한마디로 외국에 나가 있는 이 제조 기반을 자국 내로 불러들이겠다라는 것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제조 기반을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고용하고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흐르게끔 만들어.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목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투자하면 자국 내에서 투자하면 관세 없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는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제조 기반 다 미국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번에 반도체도 증설하죠. 철강도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의약품도 지금 관세가 나오고 있어서 제조 기반도 또 미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갈수록 우리나라 제조 기반이 좀 약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그렇죠. 크고요. 또 하나 저는 우려스러운 게 이 기업인들이 재계가
좋은 기회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속 노조를 좀 피해서 해외로 갈 수 있는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만들어져서 이제 점점 더 제조 기반에 좀 옮겨가고 있어서 저는 이게 눈에 너무 보여서 걱정스럽다. 네.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지금 우리 제조 기반이 해외로 나가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한미 간 그 관세 합의에 볼 때 네. 반도체하고 의약품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다른 나라들 미국이나 그 EU하고나 일본 이런 데하고 만약 반도체 15% 합의하면 우리도 15% 적용한다는 거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 이유가 일단 최혜국 대우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최혜국 대우는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 보면 유럽 쪽으로 15% 관세하면 동일하게 대우를 해주겠다. 최상의 대우를 해주겠다.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아낸 거거든요. 예, 예. 미국이 EU 쪽으로 반도체 15% 관세 부과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이 15% 받는 게 합리적인 이치인데 그렇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워낙 트럼프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하다 보니까 이것도 명문화 그러니까 아예 그 관보나 이런 데 적혀 있지 않은 이상은 이거마저도 믿을 수 없다. 이런 얘기가 그래서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한미 정상회담이 그래서 더더욱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삼성전자 어제 주가는 오르고 SK 하이닉스는 내려갔어요. 네. 그건 왜 그런 거죠? 일단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속뜻은 그거잖아요. 미국 내 공장 세워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자국 내 그러니까 미국 내 공장이 있는 기업과 공장이 없는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요 이미 이제 파운드리 공장이 텍사스 오스틴에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테슬라에 대한 오더도 받았고요. 또한 최근에 애플에 대한 또 오더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관세 이슈가 나와도 삼성전자는 피해가 없어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 생산 거점이 없습니다. 대부분 한국이나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관세가 현실화된다 그러면 SK하이닉스는 조금 불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하.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제 반도체 업종의 희비가 좀 엇갈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반도체 투자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시죠. 왜냐하면 이 관세 이슈 때문에 자꾸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해서 계속 정보 보시면서 이제는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이를 보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SK 하이닉스도 미국에 공장 짓겠다는 계획은 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 계획만 있어도 관세 안 물린다면서요? 또. 네, 맞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얘기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현재 생산 거점 시설이 있거나 앞으로 미국에 공장을 세우겠다 계획을 발표해서도 무관세로 하겠다.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가 이미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짓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짓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세 SK하이닉스도 피해갈 수는 있다라고 보지만 일단은 지금 모든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성전자에 몰리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주식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무튼 100%란 말을 하긴 했지만 실제 네. 그게 적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제가 그러나 봤을 때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니다 이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하고 미국이 15%로 합의했다고 밝혔는데 이게 일괄 15%가 아니라 추가 15%를 더 물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잖아요. 네, 이건 맞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또 발칵 뒤집혔죠. 일본은 발칵 뒤집혔는데 우리가 흔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알기로는 미국과 일본이 관세를 15% 상호 관세 15% 그다음에 자동차 15% 이게 합의를 했어라고 알고 있었는데 예. 이게 추가 15%라고 미국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관세 플러스 추가 15%.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본 정부는 직물에 대해서 기존 관세가 7.5%를 하고 있거든요. 미국 쪽에서. 그러면 미국 관보를 보면은요. 그래서 직물에 대해서는 22.7%의 이제는 관세가 책정이 된다. 이런 예가 나오고 있고. 7.5 더하기 15.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관세에서 15%를 더하는 거죠. 그러니까 발칵 뒤집힐 수밖에 근데 없어요. 일본은 그게 아니라는 거고. 네, 일본은 아니다. 이거 15%다. 왜 우리는 15% 합의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이해가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명문화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명문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대로 지금 작용하고 있죠. 우리는 뭐 25일쯤 한미 정상회담 한다는데 그 전에 명문화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미 정상 하기 전에는 분명히 실무진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아젠다, 그러니까 의제를 하기 위해서 실무진에서 어느 정도 협의의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이미 이 한미 정상이 이제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 25일쯤 만나기로 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게 이 문서화된 형태의 선언 도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이거 안 나오면 저번에 이제 앵커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진짜 이게 명확하게 안 나오면 일본 꼴 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에서 문서화된 형태의 선언이 도출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점을 꼭 주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토론해보는 거두절미 각설하고 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미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늘도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금주의 뜬 인물, 진 인물부터 정리해 봅시다. 장윤미 변호사 뜬 인물. 예, 저희가 지난주 이 시간대는 민주당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될지가 아직 정해지지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이제 오후 때 정청래 신임 당대표가 선출이 됐고 어쨌든 그 집권 여당 그리고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이제 여당이 수장이 됐다는 점에서 그 무게감이 있고 또 뭐 초반에는 상당히 이제 혼전양상일 거라고 했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당한 차이로 이제 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예. 이주의 정청래 의원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뜬 인물. 네, 국민의힘도 전당대회 중이죠. 제가 금주에 뜬 인물로 선정할 분은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 중 한 명입니다. 다만 당대표 후보는 아닙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입니다. 왜 뜬 인물로 선정을 하는고 하니 어제 이제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후보가 일종의 봉변 아닌 봉변을 당했죠. 본인의 정견 발표 중에 전한길 씨 등등이 배신자라고 연호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통상적인 상황이라면 이것은 봉변이겠지만 계엄을 옹호하고 또 부정선거론을 설파하는 데 앞장서온 전한길 씨가 배신자라고 연호한다면 그 연호한 대상에게는 그것은 일종의 정치적 훈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근식 후보는 그 자리에서 굴하지 않고 본인의 정치적 소신을 피력했거든요. 이제는 계엄이라든가 그런 윤 전 대통령과 단절하고 네. 변화와 쇄신을 해야 된다는 소신을 거침없이 피력을 했습니다. 그 장면이 지금 온라인 공간에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기 때문에 금주의 뜬 인물로 선정하겠습니다. 네. 자, 진 인물로 갑시다. 장윤미 변호사. 저는 김건희 여사를 꼽아봤는데요. 일단 영장 청구 가능성이 첫 소환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임하는지에 따라 달려 있었는데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한 걸로 일단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다음 주에 이 영장 실질 일정이 잡혔고 특검에서는 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를테면 이런 식이에요. 녹취까지 제시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거 천수삼을 잘 먹었다고. 왜냐하면 통일교회에서 샤넬백 2개 갖다 주고 6천만 원 넘는 목걸이 갖다 주고 천수삼 농축에 갖다 주고 이랬거든요. 본인이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는 녹취가 이 상대방이 녹음을 한 거예요. 그게 확보돼서 제시했는데도 처음에는 안 받았다. 아니다라고 하다가 그건 건진이 받은 거를 내가 대신 사과했다. 믿기 어렵습니다. 목걸이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순방 때 그 부분도 수사 대상이었는데 내가 모조품을 모친에게 선물했고 그걸 2010년도에 홍콩에서 샀다라고 했는데 진짜 정품이 나온 게 2015년도 11월인가 그렇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맞지 않고 거짓말을 왜냐하면 특검은 자료, 진술, 이 포렌식의 결과물을 다 종합한 뒤에 그 위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 진술을 해야 되게 되는데 예. 너무 거짓말을 한 부분이 자승자박이 된 것 같아 꼽아봤습니다. 네.
성룡원 변호사 진인물. 금주에 저희가 선정하는 진인물은 수사를 받은 사람과 수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춘석 의원. 국회 전 법사위원장이죠. 금주의 진인물로 선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네. 국회에서 포착된 주식거래 장면, 일단 차명거래 의혹이 다분하죠. 그리고 차명거래 의혹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거래한 종목이 그날 소버린 AI 대표 주자로 선정이 된 네이버 그리고 LG CNS라는 점, 그리고 이춘석 의원이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 과장이었다는 점,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런 주식들을 왜 신용거래, 즉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까지 매수를 했겠는가라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말 빠른 수사가 필요하고 예. 특히나 그 휴대전화가 중요한 증거이고 또 핵심적인 관련 인물이 국회의원과 보좌관의 관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조속한 의원실 압수수색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당에서 바로 제명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언급했고 바로 수사 시작되지 않겠어요? 수사는 이미 바로, 시작됐겠죠? 예, 바로 배당이 됐고 네. 뭐 특별 전담팀 비슷하게 꾸려져서 25명인가 경찰이 투입이 돼서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대단히 엄중한 문제고요. 본인의 해명이 사실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거짓 해명이라고 이제 강력하게 추정이 되고 휴대전화가 바뀌었다는 것도 사실 그 이례적인데 그 바뀐 휴대전화로 접속을 그 보안을 뚫고 그러면 주식 거래를 했다라는 건지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돼서 그게 또 이런 거짓 해명이 본인을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게 있고 이제는 이제 수사의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 법사위원장 바로 추미애 의원으로 지금 교체됐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주 수요일에요. 대표적인 진보적인 논조를 가진 일간 신문인 한겨레에 이런 만평이 실렸습니다. 그 많은 시민들이 만원 버스 안에 몸을 움직일 틈도 없이 이렇게 가득 차 있고 그 버스의 광고판에는 코스피 5000 시대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 차선에 세단 하나가 지나가요. 세단에는 민주당이라고 써 있고 뒷좌석에 이춘석 의원이 안락하게 앉아서 휴대전화를 엄지손가락으로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잘 보면은 그 승용차는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브레이크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춘석 의원을 그렇게 뒷좌석에서 편하게 휴대전화 누르면서 갈 수 있게 태워준 사람이 누굽니까? 민주당이잖아요. 사선까지 시켜주고 법사위원장직을 맡겼는데 그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은요, 그런 법사위원장직은 내놓는 게 정치적 책임이에요. 당연하죠. 개인이 내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에게 당이 내놓는 것이 그것이 정치적 책임입니다. 네. 무슨 그 2000년 무렵부터의 헌정 관행 이런 걸 언급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본인들이 인선한 법사위원장이 대형 사고를 쳤으면은 이어서 계속 맡겠다? 사실 국민 앞에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춘석 의원을 뭐 옹호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법사위원장이라는 직책을 국민의힘에 줘야 된다라는 논리는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 이를테면 그게 공석이 된 것도 이춘석 의원이 법사위에 갔던 것도 우연한 기회 아닙니까? 정청래 대표 때문이죠. 당대표 예. 출마를 하니까 공석이 돼서 했던 거고 그 연장선상이라면 집권 초반부에 이제 법사위원장직은 저는 여당이 맡는 게 맞다. 지금 같은 구도 속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하면 그거는 국정 운영을 거의 절반쯤 포기한 거라고 저는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국회 이제 상 전반기 하반기로 구분이 되는데 하반기 때는 국민의힘에 넘겨줄 수도 있다. 그런 논리인 논의가 거죠?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김건희 여사 아까 언급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게 될 텐데 영장 발부되겠죠? 저는 거의 100%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아마 소환 조사 받으면 바로 영장 청구로 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상대로 되고 있는 거죠. 조사받는 양상이 대단히 중요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이죠. 왜냐하면 혐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 조사가 실질적으로 수사 주체 입장에서 뭔가 실익이 있는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여기서 실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단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어떤 구체성이 있어서 설령 부인하는 진술이라고 하더라도 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혐의 입증을 위해서는 보강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피의자의 변소가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서 뭔가 더 확인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한 내용이 갖춰져 있는 것이었다면 저는 바로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혐의의 분량에 비해서
그리고 준비된 질문의 양에 비해서 조사 시간이 상당히 이례적으로 짧았어요. 그날 10시 11분경에 출석을 했는데 오후 6시가 되지 않아서 조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을 제외하면은 순조사 시간이 6시간이 채 안 돼요. 그런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은 사실상 그 답변의 내용이 아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은 것들 위주가 아니었겠는가 그렇죠. 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해볼 수 있는 지점입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서 분량이 한 20여 쪽밖에 안 네. 된대요. 윤석열 전 대통령은 뭐 100쪽이 넘었다고 하는데 네. 처음에 20여 쪽밖에 안 되는 이유를 분석하기를 확실한 물증이 있는 것만 적었다. 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고 수사를 받은 이후에 특검에선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는 증거가 너무 명백한데 너무 뚜렷한 거짓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김건희 여사 측 대리인단이 특검에서 잘 뭐 배려해 주셔서 조사 잘 받았다 이런 취지로 하는데 저희도 입회를 해보면 검찰은 완전히 노련해요. 왜냐하면 훨씬 그 고공에서 들여다봅니다. 피해자랑은 완전 지위가 다르죠. 예. 그런데 되게 친절하게 하는 거예요. 본인들 이 방향대로 수사가 잘 순항되면. 그러니까 그거에 오인하는 피해자들도 간혹 있는데 그 친절함이 결국엔 본인한테는 굉장히 이제 날카로운 칼이 돼서 돌아오는 건데 그런 인식을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대리인단도 변호사들이 법률 전문가인데 이렇게 조력을 못하나라는 분석이 한켠에 있지만 아마 김건희 여사가 진실대로 얘기하지 않았을 거고 변호인단한테도 예, 본인이 얘기한 게 맞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는 당사자 체험한 사람이 제일 잘할 텐데 이게 맞겠지. 그럼 목걸이도 변호사들이 이를테면 그 정품이 언제 나왔는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예. 그때 샀다고 하면 그거를 믿고 일단 의뢰인과 한 팀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건데 그것조차 균열이 생겨서 이게 법리적인 방어가 아마 영장실질 단계에서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까지 가면 체포영장 2차 집행 시도했는데 결국 또 안 됐고 그 영상을 뭐 더불어민주당이 가서 본다고 그러고 네. 또 재차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서 또 시도할까요? 저는 안 할 것 같죠 이제는? 그러니까 전격 기소한다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란 특검에서도 이제 구속영장의 기한 9인의 효력으로 이제 강제 인치하려다가 실패를 해서 전격 기소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공천 개입, 명태균 게이트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한 부분인데 사실 김건희 여사의 신병이 확보되기 이전에 수사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한 6시간밖에 되지 않았고 무르익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소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공소유지가 약간 흐릿할 수 있어서 한 번 정도는 체포영장을 더 발부받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간을 그래요? 좀 벌기 위해서라도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법의 엄정함을 보여야 된다거나 법 앞에 평등을 확립해야 된다거나 라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는 주장들에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를 보면은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것도 인정을 해요. 다만 설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서 이번에는 체포영장의 집행에 성공한다 손 치더라도 수사상의 실익은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이미 공표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과거의 선례를 봐도 그러한 것이요.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 수사팀장으로 있었던 2017년 국정농단 특검. 당시에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최순실 씨가 검찰에 의해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혐의들에 대해서 최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자 하니 최 씨가 안 나오겠다고 극구 버텼죠. 그러니까 2017년 1월 22일에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해서 당일에 발부가 돼요. 그리고 1월 25일에 체포영장을 집행합니다. 집행에 성공을 했는데 당시에 최 씨가 특검 사무실로 들어오면서 여기는 민주주의 특검이 아니다라면서 고함을 쳤잖아요. 그 장면을 우리 국민들께서 기억하고 계시죠. 그리고 사실 그것밖에 기억이 안 남긴 했어요. 예. 그리고 1월 30일에 특검이 다른 혐의로 체포영장을 또 발부받아요. 그리고 그때는 9일 걸려서 최순실 씨가 스스로 나오긴 했습니다. 그랬는데 나와서 진술 거부권만 행사하고 특검의 당시 브리핑에 의하면은 질문이 뭔지에만 관심을 보였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상의 실익은 극히 미미해 보이고 사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지금 바라는 바는 체포영장이 강제로 집행이 돼서 끌려 나오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그것이 사진이든 영상이든 언론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공개되는 걸 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과거에 그 공수처가 신청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을 때는 법에도 없는 체포영장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걸 했잖아요. 예. 기각결정도 받았죠. 왜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 점에서부터 우리가 합리적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측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 줘야겠는가?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좀 숙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뭐 시간적으로라도 필요해서 한 번 정도 더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의 논리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이미 얘기했는데도 이렇게 물리력까지 쓴다는 거는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라는 것도 말은 맞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예 조서 자체를 꾸리지 못하면 이게 증거 기록에 윤석열 피의자의 신문 조서는 그냥 누락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근데, 진술 예. 거부권을 하더라도 조선 꾸리는 맞습니다. 거죠? 앉혀놓고 질문을 던지면 질문을 다 적어놓고 진술 맞습니다. 거부권 행사함 이렇게 예, 쓰는 거죠? 묵묵부답하다. 그러니까 질문 하나에 묵묵부답하다, 코웃음을 치다, 비웃음을 짓다, 뭐 이런 걸 다 지시문처럼 쓴단 말이에요. 그럼 네. 그 맥락과 이런 식으로 수사에 임했구나가 어쨌든 종이로 현출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고 그게 천지차이인 부분이 있고 또 일반 피의자들이 알겠어요. 이런 것도 이런 내용은 사실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튼 전직 대통령의 부부가 동시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되겠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부부 동시 구속 문제는 어차피 이번 영장 전담 판사가 크게 고려하지 않을 걸로 봐요. 왜냐하면 혐의 자체가 어느 정도나 소명이 되는가 이걸 중점을 두고 판단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가법상 알선수재 세 가지 혐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순서대로 도이치모터스 시세조정, 명태균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그리고 지금 목걸이 등등 그 전달받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물건들에 관한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에 관해서 방조범을 넘어서 공동정범으로 볼 만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면 예. 혐의가 중하죠.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사실 주된 피의자는 윤 전 대통령 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차치하더라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 본인이 안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물건들 그게 전달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면 역시나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사실상의 영향력을 고려해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높아질 겁니다. 즉 얼마나 혐의가 소명이 되는가 이걸 중점에 놓고 판단할 걸로 봐요. 참. 네, 1시 27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까요? 김민희 씨.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길어졌던 정체는 주춤해졌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광진교 부근에서는 사고가 났는데요. 4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는 월문 3터널에서 서종 사이와 이후로는 화촌 8터널에서 내촌 사이로 더딘 흐름 길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 사이 홍천휴게소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에서는 원주 쪽으로 초월 일대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호법분기점 부근과 원주에서 새마을 일대, 이후로는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쪽으로는 감곡 일대로만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고두절미 각설하고 고고고. 갈 때까지 가보자.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토요일 2부 거두절미 각설하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매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자, 금주의 핫한 한마디 정리해볼까요? 장윤매 변호사. 네, 저는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 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발언 같은데요.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복당 어떻게 할 거냐,
당연히 받아준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엄에 대해서도 아니 이게 사람이 죽기를 했냐 다치기를 했냐 약간 뭐가 문제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유력 당권주자 어떻게 보면 이제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분인데 이런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게 국민의힘은 참 이게 마이너스로 작용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습니다. 네. 송영훈 변호사 금주에 한마디. 예, 다음 주 금요일이 광복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꼽아오지 않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사면 대상에 올랐다고 알려지고 있는 윤미향 전 의원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문장을 올렸습니다. 오늘도 저것들은 나를 물어뜯고 있지요. 그러나 저는 참 편안합니다. 저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해요. 이러면서 본인에 대한 판결이 잘못됐고 본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류의 글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윤미향 전 의원이 비난에 맞지 않는 본인에 대한 판결, 대법원 상고심에서 주심 대법관이 누구였냐면 김상환 대법관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한 분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확정된 혐의는 어떤 것입니까?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그 정대협의 돈을 횡령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본인의 사익을 채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이 지금 사면 대상에 올라서 그것도 광복절에 사면이 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글을 또 누가 공유했냐면요. 지금 그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의 후임으로 내정된 추미애 법사위원장 내정자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국민주권 정부의 첫 광복절 특사에 윤미향을 사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올렸고 이걸 또 진성준 전 정책위 의장이 또 공유를 했습니다. 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라는 말이 생각이 나고요. 한마디 덧붙이면은 지금 최동석 인사혁신처장 당시에 이용수 할머니를 비난하면서 피해자가 절대선은 아니다. 횡설수설에 가깝다.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수작이다. 라고 하면서 윤미향 전 의원을 옹호했습니다. 이런 인사와 사면 총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면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국 사면은 거의 확정된 걸로 보이죠? 분위기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일단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명단에 포함이 된 걸로 이제 공식 확인은 안 됐지만 언론이 다수의 언론이 취재해서 거의 확정이 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보도에서 부인 안 했잖아요. 예, 보도에 부인을 대해서. 또 하지 않고 그러려면 이제 국무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 명단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논의를 할 때 어느 정도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서 논의하지 않았겠느냐는 전망에 저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약간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그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그래도 형량의 한 절반은 채우고 성탄절쯤 하는 네. 거 좋지 않겠나라는 해석도 있었는데 전격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작년 12월 16일에 조국 전 장관이 수감이 됐으니 지금 아직 만으로 8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예. 징역 2년 확정됐잖아요. 그러면은요. 3분의 1도 안 지난 거예요.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판결문을 보면요. 1심 법원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고 2심 재판부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하고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는 조국 전 장관 본인이 뭐라고 했냐면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대해서 할 말은 많지만 아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무슨 반성을 했습니까? 그런데 3분의 1도 되지 않은 사람을 사면을 합니까?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이 뭘로 징역 2년을 받았죠? 입시비리예요. 자, 비슷한 사건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시기도 비슷하고 행위가 반복적이었던 것도 비슷하고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분들은 일가족이 도륙됐다고 하는데 일가족이 다 유죄 판결을 받은 것도 비슷해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입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시험지를 여러 번 유출한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 예. 징역 3년 선고받았는데요. 이분은 만기 복역했어요. 그리고 파면돼서 다시 교편도 잡지 못합니다. 두 딸들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고등학교에서도 퇴학당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누가 사면해 줍니까? 그러니까요. 80년대 말에 탈주범 지강은 씨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조국 전 장관을 보면요. 이 사면 거론되는 걸 보면 유권 사면, 무권 만기라는 말이 떠오르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네. 근데 뭐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문자로 자기네 쪽 누구누구 사면 뭐 요청한 게 공개가 돼서 그러자 이제 철회하고 정치인은 사면에 포함시키지 말아라 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조국, 윤미향 등등을 포함시키면서 송원석 원내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이는 예. 모양새가 취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창민은 이제 과거 용인시장이었고 국민의힘 의원이었는데 이게 죄질이 상당히 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용인시장 재직 당시에 개발업자들한테 인허가와 관련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징역 7년, 굉장히 중형을 선고받았고 홍문정 의원은 본인이 이제 대학교 이사장직인가에 있을 때 무려 75억을 이제 횡령했는데 이게 여야 균형추를 저는 맞출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맞춰야 되는 상대방의 균형추가 정창민, 홍문정 이런 의원이 되는 건 맞나라는 좀 문제의식은 생기더라고요. 아무튼 야권에서는 이제 뭐 조국, 윤미향 등등을 계속 비판하고 지금 여권에서는 야권 쪽의 사면 대상자를 또 비판하고 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대통령 삼원권이라는 게 참 온갖 범죄와 비리로 얼룩진 정치인들을 다시 살려주는 이렇게 자꾸 사용돼서 되느냐라고 하는 근본적 질문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른바 송원석 리스트도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일관되게 말씀드려오고 있고요. 결국에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정치인들만, 즉 힘 있는 사람들만 죄를 면하고 다시 복귀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면요.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2019년까지 특별 사면을 한 사례가 4번밖에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은 판결이 잘못됐을 때만 사면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면 절차 자체에 그 형사 재판을 했던 재판부의 의견도 듣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절차가 없잖아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조국 전 장관만 해도 1심, 2심 대법원 합하면은 도합 10명의 법관, 대법관 4명을 포함해서 10명의 판사의 의견이 일치해서 징역 2년이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사면 심사위원장을 맡게 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에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죄와 형벌 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사면 절차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네. 이렇게 정치인들의 사면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별사면 시스템 자체를 대폭 고쳐야 됩니다.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던 이야기입니다. 정치인 특별 사면 이 자체를 좀 불가능하도록 만들면 안 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냥 공연불로 계속 말만 나오고 말아요. 그래서 한 연구자, 그러니까 정치학 연구자분한테 이제 들은 얘기인데 사면이라는 게 사법 행정 시스템이 대단히 좀 미비해서 그걸 좀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제 됐던 게 유럽 사회에서 이 부분이 계속 이어졌던 옛날 부분이 얘기죠, 옛날 얘기죠. 근데 저는 지금도 좀 유효하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런 갈등, 다툼 이런 거에 이제 귀결이 저는 법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영역을 담당해야 되는 게 이제 정치가 되는 게 맞는데 이를테면 이제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막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내가 잘 아는데 이거 사모펀드 이거 확실한 거고라고 하면서 약간 예단을 갖고 수사했다는 측면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고 더 근본적으로는 법무부 장관이 안 됐으면 사실 이렇게 수사는 되지 않았을 거라서 그거를 풀어내는 게 왜냐하면 이 기소되면 이제 짚어주셨지만 정말 잘못이 있었죠. 그걸 없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전 전체적인 정치적인 맥락과 봤을 때는 본인 입장에선 수긍이 안 되는 거고 우리 가족이 일가족이 도륙됐다는 표현을 또 쓰는 거고 그래서 마침표를 정치가 끊어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가져가는 건 좋지만 이게 항상 이제 누구를 하냐에 따라서 이 국민 여론도 좀 출렁일 수 있다 보니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관점이 유의미하게 다른 지점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정치가 마침표를 찍어주면 안 된다는 게 특별사면 제도 개혁의 핵심입니다. 왜 정치가 마침표를 찍어줘야 돼요? 아니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법원이 판결했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됐으면 재심을 해야죠. 예, 아니 예. 조국 전 장관 억울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렇게 억울하면 왜 그분은 재심 청구를 안 한답니까? 또 한명숙 전 총리 이야기도 계속 나오는데 그분 그렇게 억울하면 10년이 됐는데 왜 재심 청구를 안 한대요. 그러니까 그건 사면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덧붙이면은요. 그 61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구형받은 최말자 할머니 젊었을 때 성범죄 시도하는 그 범인의 혀를 깨물었다가 억울하게 집행유예 선고받고 평생 가슴에 한을 안고 살았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사면한다면 말이 돼요. 근데 61년 동안 안 했잖아요. 그러면서 왜 정치가 마침표를 알겠어. 찍어줘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아까 뭐 뜬인물 진인물에서도 또 핫한 한마디에서도 나왔는데 그 전한길 씨는 뭐 당에서
뭐 징계한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당 그 윤리위원회가 조사하고 있었던 것인데 중앙당으로 바로 올려서 이제는 징계 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모양입니다. 그리고 어제 밤에도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전한길 씨가 어떻게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난리를 피울 수 있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경위를 조사하라고 또 지시도 했죠. 그러니까 아마 빠른 속도로 이제는 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근데 좀 정도가 지나친 건 확실하잖아요. 너무 심하죠. 그죠? 예, 그냥 앞에서 면전에서 배신자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을 해가지고 이 본인의 정견 발표를 하는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고 그리고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한테 환호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런 반대적인 행동을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그런데 왜 그러겠습니까? 본인이 국민의힘에 지분이 있는 거예요. 본인이 데려온 당원이 얼마가 되는지는 저는 부풀려졌다고 생각합니다만 이미 건강한 당원들이 많이 이탈을 하고 지금 이 국면에서는 윤 어게인의 굉장히 환영하는 이 당원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변모를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장동혁 같은 후보들이 친한에서 친윤으로 바뀌는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게 본인 이 당권에 네. 도움이 되니까요. 이러해서 그러면 만약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문수, 장동혁, 김문수 후보의 2파전이 펼쳐질 때 이게 과연 건강한 생각을 갖고 있는 합리적 보수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마음에 어떻게 가닿을지 좀 의문입니다. 근데 뭐 저런 식으로까지 그 공개석상에서 막 소리 지르고 뭐 심지어 몸싸움도 벌어지고 네. 이 정도면 뭐 정당이라는 게 서로 의견이 다른 사람도 같이 있기는 하지만 저 정도면 같이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제가 우리 진행자께 여러 번 들었는데요. 그런 말씀을 들을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다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누가 이렇게 전한길 씨가 들어오게 했는지 그리고 전한길 씨에게 언론인 비표를 제공했는지 이 부분을 앞으로 징계 절차 과정에서 명확하게 가려야 됩니다. 자, 들어왔는데 책임 당원이 아니에요. 전한길 씨는 3개월 당비를 납부하지 않아서 아직 그 자격을 획득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언론인 신분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또 언론인 비표를 제공한 적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은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누가 줘서 들어왔는가? 명확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전한길 씨 한 사람이 들어와서 여러 가지 소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징계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당원들께서 또 국민들께서 반쪽짜리 결과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나저나 장유미 변호사는 김문수, 장동혁, 양강구도라는 식으로 표현했는데 조금 아까 그게 맞아요? 진짜로? 그건 제가 알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5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컷오프를 진행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인지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었던 주진우 의원이 본 경선에 합류하지 못하고 탈락을 했는데 예. 본선에 진출한 1위부터 4위까지는 순위도 공개가 안 되고 퍼센티지도 공개가 안 됩니다. 저도 알고 싶어서 저 아는 기자들을 통해서 좀 알아봤는데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뭐 누가 양강구도인지 이것은 예상하기 어렵고 여론조사 결과도 요즘 그거 별로 나오는 게 없더라고요. 일반 국민 내지는 지지층 대상 조사 결과가 항상 나오는데 요새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그 ARS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표집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인 고관여층만 응답을 할 수 있어서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의 당원 표심 나아가서는 일반 국민 표심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의문이 있습니다. 다만 김문수 전 후보가 객관적으로 좀 앞서가 있는 것은 부인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직전에 대선 후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 대선이 끝난 지 석 달이 채 되지 않아서 그 후광 효과는 있을 걸로 봅니다. 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그 개혁쇄신파라고 불리는 당내 최다선 의원 조경태 의원 그리고 역시나 대선 후보를 지낸 바 있는 안철수 의원 같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역시나 유의미한 득표는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이고 그러면은 이분들이 본투표에 들어가기 전까지 단일화를 한다든가 해서 단일화를 이미 조경태 안철수 쪽에서는 언급한 바가 있잖아요. 조경태 의원은 적극적으로 그러니까요.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만약에 실행이 돼서 구도의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제 이 부분이 저는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 김문수, 장동혁 쪽은 단일화 안 한대요? 지금 그 두 분이 하는 걸로 봐서는 단일화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장동혁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 윤 전 대통령이 입당을 한다고 하면은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든가 또 전한길 씨 유튜브에
가장 먼저 나가서 소위 면접에 응한다든가 예. 이런 행보를 봤을 때는 그것은 어쨌든 본인이 완주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네. 게다가 좀 아까 금주의 핫한 한마디로 꼽은 뭐 누가 죽기를 했느냐 김문수 후보가 이제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른바 계엄에 대해서조차 선을 긋지 않는다. 그게 장차 국민의힘 미래에 좋다고 봐서 그럴까요?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이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은 확실히 갖고 있는 것 같고. 전당대회 용도움. 예, 전당대회 용. 음.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아끼는 분들은 그래도 한덕수 단일화 할 때 그걸 막아서 준 게 집단지성을 발휘한 당원들 아니었냐. 좀 기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당원은 그때의 당원과도 약간 결이 다르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 같고. 그래요. 그리고 계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이제는 좀 어려운 거죠. 이 추경호 원내대표 소환이 좀 임박했다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 당시에 표결 회의장에 들어가가지고 본인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의원들도 용의선상에 올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통화를 했던 뭐 나경원 의원도 무슨 통화였냐. 아무래도 그때는 군이 지체가 돼가지고 못 들어오고 이러니까 국회 해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막을 동인이 대통령으로서 너무너무 많은 상황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할 차례가 왔는데 아직도 우리는 계엄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 복당시킬 수 있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국면 아니냐라고 하는데 근데 당권 주자들이 이러잖아요. 당동혁 후보만 해도 당신들 나보고 구구라고 하는데 내가 당대표 되면 당신들이 떠나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사정이 밝은 분들한테 저도 여쭙고 좀 물어보고 다니면 많은 현역 의원들이 장동혁 그 후보 쪽을 돕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좀 우위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장동혁 후보다라는 이제 내부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과연 이런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찬성했던 목소리를 냈던 이 국민의힘의 정치 진영이 어떤 스탠스로 어떻게 잔존해서 노선 경쟁을 해 나갈 수 있을까 이 국면에서 이것도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지역의 원외 지구당 위원장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총선에서 참패했으니까. 그 사람들은 이런 노선으로 가면 다음 총선 자기가 당선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 아닙니까? 그럼 뭐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서 그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급이 됐는데요. 한 번 집단지성을 발휘한 집단은 2번, 3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처음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5월 10일에 그 한덕수 후보로의 정말 그 비상식적인 후보 교체 시도 우리 정당사에 정말 전례가 없었던 전대미문의 일이었는데 그걸 어쨌든 당원들이 하루 만에 당원 투표로 저지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번 위대한 집단지성이 발휘된 거거든요. 앞서 이제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말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계엄에서 사람이 죽었냐 다쳤냐 그런 얘기를 공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할 수가 있습니까? 죽어야 죽는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전제를 죽어야 까는 문제인 아니 것처럼. 사람이 천행으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고 해도 그런 계엄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평시에. 예, 그 국회를 문 닫게 하고 저 언론사의 단전 단수 지시하고 전공인은 처단하겠다고 하고 무엇보다도 계엄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영장 없이 우리 국민을 아무 때나 군인이 잡아 가둘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걸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 이제는 우리 국민들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엄을 해서 사람이 죽었냐 다쳤냐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발언이고 즉각적으로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될 발언인데 아직까지 그런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이런 발언을 당원이나 또 지지층에서 그대로 좌시할 것인가 아니면 집단지성이 발휘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눈여겨보고 있는 편입니다. 아직도 집단지성이 한 번 더 발휘될 가능성을 보고 계시다. 그 얘기인 거네요. 그럼요. 만약 그게 제대로 안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 당대표로 가면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부터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당이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른바 보수가 극우화되니까 보수 쪽 자리를 그냥 차지하려고 했었다는 해석이 있잖아요. 만약 국민의힘 김문수 당대표 체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점점 더 그렇게 될 거요. 당연히 그럴 건데 그죠? 그 정치적 운동장을 민주당이 그 보수 진영 부분까지 그죠? 갔을 겁니다. 예. 이제 그런 식이 되면 한동훈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언급한 것처럼 일본처럼 민주당이 자민당 장기 집권처럼 계속 민주당이 집권하게 된다.
그게 진짜 현실화될 가능성 배제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그 극우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보수층의 정서라고 하는 것을 좀 들여다보면요. 이분들은 지금 그 이재명 정부에서 야권이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나아가서 패배를 해서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에 대해서 대단히 반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은 결국 어떻게 치유해야 되냐면요. 민심의 중앙값에 접근해서 이길 수 있는 정당이 돼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위임을 받고 집권하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일종의 진통제 같은 그런 극우적인 유튜브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극우적인 소수의 목소리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면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1.5당 체제로 가서 글쎄요. 영구히 이길 수 없는 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좀 분명하게 직시하고 지금 가려고 하는 길에서는 돌아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딜레마가 있다는 정치학자들의 분석이 있어요. 유럽과 같은 정치 지형은 기본적으로 다당제 구조이기 때문에 중도 보수 정당이 있어요. 그리고 극우 정당들이 새로 생기거나 그래서 최근에 극우 정당들이 세력을 상당히 확단시키거나 뭐 이런 양상이 벌어진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양당 체제인데 공화당의 트럼프는 사실상 음모론자이고 극우적 성향을 보였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바로 그 음모론자와 극우적 성향을 보인 사람이 공화당의 다수를 장악해버리고 심지어는 집권까지 했단 말이죠. 바로 이래서 이른바 한국의 건전한 보수라는 사람들도 저 극우적 보수를 함부로 내칠 수 없이 어쩌면 저들이 또 헤게모니를 잡고 집권까지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학자들의 분석이 있어요. 네, 공감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뿌리가 대단히 교집합이 많다는 거고 미국 기독교 근본주의에 이제 뿌리를 대고 미국에서도 이런 극우 정치가 성장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도 정치 지형이 매우 유사하다는 학자들의 이제 분석이 있고 미국을 보면서 그걸 좀 차용하고 이런 부분도 있어서 사실 아마 한국에서 집권까지는 힘들지 않겠지만 그 근간이 크게 이 송 변호사님이 희망하시고 이제 전망하시는 대로 좀 건강한 방향으로 지금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우려와 좀 걱정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 이제 미국도 원래는 보수 양당 제도였던 거죠. 민주당이 진보고 뭐 이랬던 구도도 아닌 거고 거기서 더 색깔이 분별해지는데 한국 상황으로 치면은 원래 한미 동맹은 대한민국 국민의 90% 이상이 지지를 하는 이슈예요. 거기서 민주당 당연히 같은 결로 가는 겁니다.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거에는 보수 정당이 뭐 빨갱이다, 친북이다, 종북이다 이랬지만 그것도 이제는 먹히지 않아요. 그런 안보 이슈까지 민주당이 지금 갖고 오고 있고 한미동맹 그 어느 정부보다 더 강력하게 주창을 하면 설 자리가 없는 거죠. 이제 보수는. 네. 제가 그래도 한 1분 정도는 시간이 있죠. 예. 말씀을 드리면은 한국 정치는 미국하고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극우라고 하는 분들이요. 사실은 극우라는 이름을 붙이기조차 민망할 정도로 본인들의 정책, 지향, 철학 이런 것들이 없어요. 핵심 컨텐츠가 뭡니까? 계엄은 계명령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아직도 부정선거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극우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그냥 음모론자 수준입니다. 적어도 미국에서 그 세를 얻은 트럼피즘이라든가 혹은 일본에도 최근에 삼정당이 힘을 얻고 뭐 그런 일들이 있는데 적어도 그런 흐름들에는요 뭐 과도한 민족주의라든가 자국민 중심주의라든가 그런 뭔가 그래도 지향이라고 부를 만한 것들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극우가 없어요 그게. 그렇죠. 아니 계몽령하고 알겠습니다. 부정선거를 가지고 어떻게 집권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도 사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 상당히 극우적 사고를 갖고 있는데 그래도 선거 이기려고 아닌 척이라도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민주화를 내세우기도 하고 뭐 이준석이 그렇게 미웠지만 그래도 부산 가서 다시 끌어안기도 하고 아닌 척이라도 했는데 선거 이기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이 김문수 장동혁 세력 쪽은 아닌 척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닌 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게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당원의 분포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다음 선거 때는 좀 달라질 건지 뭐 아니면 전당대회에서 이분들이 선택을 못 받게 될 건지 진짜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는 전 동의하지 않고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이 어떻게 극우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생각은 좀 극우적이죠. 자, 거두절미 각설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지내신 장윤매 변호사, 국민의힘 대변인 지내신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내일 낮 12시 10분에도요. 광복 80주년 특집 다큐 고려인 제2부가 방송될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1시 시사본부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부른 그대 먼 곳에 함께 듣죠. 안녕히 계십시오.